이거는 적어. 어디다가 적어. 여기서 환율을 완벽하게 이해를 해. 알겠지? 환율은 여기서 환율, 이거는 뭐냐면 교환 비율이란 뜻인데,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모르면 이제 막 머리가 아파져 버려. 자, 얘들아, 환율은 이거야. 뭐냐면 자국 화폐와 외국 화폐의 교환 비율,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자, 이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 외국 화폐에 대한 자국 화폐의 비율, 이런 식으로도 표현한단 말이야. 알겠어? 그러면 얘들아 봐봐. A에 대한 B면은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외국 화폐 분의 자국 화폐, 이렇게. 내일 단어 시험 볼 때 요것도 써. 알겠어? 외워 그냥. 그래서 이거를 $1라 그러지. $1 이렇게. 우리나라의 돈은 외국에서는 안 받아. 우리나라의 돈은 안 받는데 우리나라의 돈을 달러로 바꾸면 그 달러는 받는단 말이야. 국제에서 거래되는 화폐가 달러야. 그 외국 달러가 있어야만 우리 물건을 팔 수가 있어. 또 외국에서 사올 수가 있고. 그래서 전 세계는 그런 달러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나라가 그런 통화가 있어야 되고, 실제로 나라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그것을 계속 쌓아둔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외환 보유고라 그래. 그럼 잘 봐. 신흥국들은 어때? 외환 보유고를 계속 높이려고 하겠지. 그지? 외환 보유고를 계속 높이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경제적인 위기가 왔어. 요번에 1200조, 우리나라 돈으로 막 1200조를 푼대.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00조인데 1200조를 막 풀어 제낀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요거 이제 인플레이션이 생겨가지고 이거 한 10,000원 되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 찍어. 근데 미국은 그렇게 찍을 수 있는 게 뭐다? 그 화폐가 다 다른 나라의 외환보유고로 축적이 되니까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안 생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중요한 거. 환율이라는 거는 이런 특성이 있어. 자, 봐봐. 자, 우리나라 자국 화폐의 가치가 떨어졌다. 다른 말로 얘랑 바꿀 때, 잘 봐. 자, 얘들아, 얘랑 1달러에 900원으로 바꿀 수 있어. 그런데 1달러에 1,500원이 됐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자국 화폐의 가치가 어떻게 됐다라는 거야. 예전에는 900원에 바꿀 수 있었는데 지금은 1,500원이나 줘야지 바꾸는 거지. 실질적으로 뭐냐면 환율이 올라간다는 거는 다른 말로 우리 화폐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것을 말해. 근데 그 개념을 이해하는 게 사실은 좀 힘들어. 그러니까 처음에 환율은 무조건 나올 수 있어, 얘들아. 알았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알아야 돼. 자, 환율은 외국 통화분의 자국 통화, 외국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비율, 자국 화폐와 외국 화폐의 교환 비율, 막 이게 이렇게 뒤바뀌어서 나온단 말이야. 중요한 건 우리나라 화폐, 외국 화폐, 자국 화폐. 근데 이렇게도 돼. 외국 물가, 자국 물가. 자, 환율이 궁극적으로는 물가를 반영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장기 환율을 제시할 때 이런 것을 균형 환율이라 그래. 알겠어? 근데 환율은 시시각각으로 많이 변하겠지. 잘 봐. 자, 갑자기 우리나라에 외화가 엄청 많이 들어와. 야, 만약에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어떤 기업을 사려고 그래. 그러면 걔네들이 달러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 달러를 우리나라에서 교환을 한단 말이야. 알았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화폐, 외국 화폐가 양이 많아지겠지.
그럼 외국 화폐 양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 가치가 추락해버려. 알겠어? 자, 외국 화폐가 많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 환율이 내려가겠지. 근데 우리나라 화폐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 환율이 올라가는 거야. 왜?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자, 오버슈팅이라는 게, 야, 너희들 우리나라가 IMF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게 뭔지 알아? 환율이 엄청 올라갔잖아. 환율이 올라가면 뭐가 유리해? 자, 얘들아, 환율이 올라갔어. 자, 환율이 올라갔다는 거는 다른 말로 뭐야? 자국 화폐 가치가 어떻게 됐다라는 거야? 올라갔다라는 거야? 내려갔다는 거야? 내려갔다라는 거지. 그지? 그러면 자국 화폐 가치가 내려갔다라는 건 다른 말로, 자, 자국 화폐 가치가 내려갔다라는 건 우리가 외국에서 어떤 물건을, 그러니까 외국에서 우리는 달러로 돈을 바꿔야 되잖아. 그러면 외국에서 어떤 물건을 살 때 900원에 바꿀 수 있었던 것을 이제 1,500원에 바꿔서 사와야 되니까 수입은 어떻게 돼? 졸라 어려워. 알겠어? 하지만 수출이 어떻게 되니? 올라가는 거지. 그러면 얘들아 잘 봐. 이런 거 선생님 뭐라 그랬어? 경상수지 흑자.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 알았어? 자, 얘들아, 너희들 잘 봐. 거시경제로 들어가 버리자. 이게 거시경제야. 큰 이제 우리는 뭐였어? 막 연필 한 자루에 세금 100원을 냈을 때 막 이거 했었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거는 미시경제, 애매한 거. 근데 이건 거시경제지. 거시경제는 그래프가 잘 안 나와. 알겠어? 그리고 뭐가 많이 나오냐면 함수 관계가 더럽게 많이 나와. 길게 뭐가 올라가고 뭐가 내려가고 뭐가 올라가고. 생물처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돼? 자, 요렇게. 야, 강수 이불 덮어줘. 감기 걸리겠다. 자, 아니, 안 돼. 이제 강수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자, 내 욕심이었던 거야. 나의 욕심. 응? 눈뜬 강수를 보고 싶었던 건 나의 헛된 욕심이었던 거지. 자, 봐봐. 이거 여러분들 알아야 돼. 알겠어? 봐봐. 자, 요게 정부가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의 총체인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을 수립할 때 항상 뭐를 한다? 거기다 밑줄 쳐봐. 정책 수단의 특성. 자, 얘들아, 결론적으로 말할게. 야, 우리나라에서 지금 환율이 무작정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 환율이 무작정 올라가면 수입은 줄어들고 수출이 늘어나니까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되겠어? 환율이 원상태로 복귀하겠지. 자, 여기서는 말하는 게 우리나라 갑자기 통화량이 증가해서 화폐 가치가 엄청 올라갔단 말이야. 근데 나중 되면은 실질 통화량이 어느 순간에는 적정하게 다시 변화 없는 상태로 유지가 돼. 그러면 다시 돌아온다는 거거든.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시건전성, 미시건전성 정책은 어때? 내버려 두면은 계속 집값이 폭등하게 되는 꼴이 나오지. 이제 막 저기 기름용 레미안이 막 100억 시대까지 가는 거야. 그 막 사람들이 막 일 안 하려고 그러지. 열심히 벌어가지고 1년에 막 500만 원 벌었다 만사. 근데 옆에서 100억이래. 그러면 일하고 싶겠어? 자, 어쨌든 이 영상도 못 올리겠군. 자, 좋댔어. 자, 근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러할 때는 국가에서 강하게 개입하면 안 돼. 알겠어? 하지만 내버려 두면은 계속 악화되는 상황에서는 국가에서 강하게 개입해야 돼. 지금 얘들아, 국가에서 봐봐, 환율 같은 거는 국가에서 강하게 개입해. 갑자기 막 환율 거래를 확 막아버리고 그러면 엄청난 부작용이 생긴단 말이야. 내버려 두면은 시장에서 알아서 조절을 하는 거야. 야, 국가에서 이 환율을 과도하게 개입하면 문제가 생겨. 알겠어? 그래서 국가에서 봐봐. 자, 여기 네 가지가 있지. 강제성 네모, 직접성 네모, 자동성 네모, 가시성 네모. 자, 해결 방안은 어디에 나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해결 방안은 어디에 나와? 내 마지막 단락에 나와. 알겠어? 그런데 마지막 단락에 환율의 오버슈팅의 가장 궁극적인 원인이 말하자면 물가의 경직성이지. 그지? 물가의 경직성. 물가가 안 바뀌어.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수단에서 밑줄 쳐. 강제성이 낮은 거. 또 직접성이 높은 거. 알겠어? 강제성은 낮고 직접성은 높은 정책을 쓴다. 이게 핵심이야, 사실은. 자, 그런데 실제로 여기서 문제는 요 환율과 오버슈팅의 관계가 나오는 거지. 자, 잘 들어. 오버슈팅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급격한 변화를 말하는 거지. 자, 이 환율하고 우리나라에서 환율하고 채권 가격, 채권 가격, 그지? 환율, 채권 가격, 그 다음에 증시 이런 것들은 정말 민감하게 반응해. 알겠어? 그러니까 막 갑자기 15% 정도 빠져. 지금 외국인 다 빠졌어. 외국인 없어. 그러니까 막 이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막 주식을 사지. 동학 개미 운동. 동학 개미 운동이 일어났단 말이야. 개미들이 야 사자 막 이러면서 동학 개미 운동이 일어나. 외국인 다 빠졌어. 워렌 버핏이라는 최고의 투자자가 딱 요 사태 일어나니까 곧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델타 항공의 주식을 다 팔아버렸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천재인 거야. 천재가 아니고 그냥 정상적인 거지. 왜냐하면 여행이 안 되니까 팔아야 되잖아. 근데 개미들은 이렇게 생각해. 거짓말. 웃기지 마. 세상은 내 멋대로 돌아가지 않아. 막 이러면서 막 반대로 사는 거야. 막 리스크를 엄청 감수하면서 막 사는 거야. 통합 개미 운동을 벌이는 거지. 자, 미친놈. 자, 망했다. 자, 강제성. 미쳤죠? 집단의 행위를 제한하는 거야. 자, 얘들아.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그 노트 있잖아. 노트. 수학 노트를 주는 것은 강제성이 높은 거니 낮는 거니? 강제성이 낮은 거지. 격려하는 거잖아. 좀 하라고. 근데 안 하지. 그지? 자, 그런데 강제성은 이런 거죠. 자, 몇 시까지 와! 막 이런 거는 뭐야? 강제성이 있는 거지. 막 페널티 주고 막 벌점 주고 막 이러는 것들. 행위를 제한하는 거야. 괄호치고 유해식품 판매 규제 이런 거. 직접성 네모쳐봐. 직접성은 자, 정부가 재원을 직접 조달해서 직접 관여하는 거야. 직접 관여 정도 밑줄. 민간에게 위탁하느냐 아니면 정부가 직접 하느냐. 여기도 예시가 이렇게 있어. 괄호치고. 자동성은 기존 조직을 활용하는 정도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기존 조직을 활용하면 자동성이 높고 기존 조직을 활용하지 않으면 자동성이 낮다. 가시성 네모쳐봐. 재원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정도야. 자, 그러면 실제로 자 결론적으로 말할게. 환율의 오버슈팅에 대한 정책은 직접성과 강제성이 주로 핵심인 거지. 그러니까 정책의 특성을 설명하려고 4개를 말했지만 실제로 오버슈팅에 대한 대응 방안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자동성 같은 거는 설명을 안 한 거지. 그지?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에서 오버슈팅까지 담당을 한다면 뭐 그거는 뭐 자동성이 있는 거고 그런데 자동성하고 가시성은 크게 설명을 안 하고 있어. 여기서 말하는 거는 강제성과 직접성이야. 그래서 요 2개를 잘 보시면 되고. 자, 정책 수단 선택 사례로 환율과 관련된 경제 현상을 살펴보자. 자, 이제부터 뭐 할 거냐면 국가에서 어떤 정책을 수립을 하는데 어떤 것에 환율에 대한 정책을 한번 보도록 하자라고 하면서 환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지. 그지? 근데 얘들아 잘 들어. 환율은 궁극적으로 내버려 두면 정상으로 무조건 가. 알겠어? 그런데 환율은 초반에 더럽게 변하는 거야. 초반에 더럽게 변하는데 봐봐. 자, 환율은 네모쳐. 환율은 야, 수렴된다가 뭐야? 수현 선생님이 수렴한다라는 걸 뭐라 그래? 1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한다. 뭐야? 글로 간다 무조건. 그러니까 환율은 어디로 수렴된대?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수렴된다. 이게 핵심이야. 환율은 내버려 두면은 다시 원상태로 가. 알겠어?
환율은 원상태로 가. 그러니까 얘네가 우려하는 수준이 아니라 기초 생활 여건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야 된다면 적정으로 오른 수준으로 수렴을 할 거고, 환율이 오르지 말아야 된다면 오르지 않는 수준으로 가는 거야. 뭐를 기준으로? 기초 경제 생활 여건을 기준으로. 그런데 문제는 과도하게 올라가는 거야. 이게 과도하게 올라가는 거나 과도하게 내려가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자, 야, 예를 들어서 자국 화폐가 통화량이 증가했어. 그러면 궁극적으로 환율은 증가해 감소해 그대로야. 자국 화폐가 증가하면. 자국 화폐가 증가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환율은 올라가야지. 근데 올라가면 물가에 맞게 적정으로 이렇게 됐다가 적정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막 이지랄 떠는 거야. 막 환율이. 자, 그런데 만약 환율이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비록 예상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도 자, 예상보다 너무나도 크게 변할 경우 주체들은 과도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그럼 자, 그냥 단적인 예를 보자. 이렇게 됐을 때 뭐 투기 세력도 있겠지만 야, 수입업자들은 갑자기 여기서 요렇게 갑자기 환율이 떠버렸어. 갑자기 200만 원에 수입하면 되는데 갑자기 400만 원으로 늘어버린 거야. 아니, 그 단위가 아니라고 수입업자들 막 엄청 크게 200억대를 수입해야 되는데 똑같은 물건은 똑같이 팔아야 되는데 400억으로 가는 거지. 그러면 너희들 생각해봐. 내가 수입품을 팔아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400억이니까 저도 2배 받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 사람들이 안 산단 말이야. 수입은 왜 파는 거야? 국내 가격보다 싸니까 파는 거지. 사치품 같은 경우에는 별도고. 그렇지. 너희들 칠레산 포도가 5,000원이니까 사지 25,000원이면 안 산다고. 국내산이 2만 원인데. 이런 오버슈팅! 이게 문제야. 알겠어? 이런 오버슈팅, fuck you. 자, 그래서 봐봐. 밑줄 쳐봐. 더럽게 힘드네. 자, 단기에 지나치게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을 오버슈팅이라고 한다. 오버슈팅. 자, 그런데 밑줄 쳐봐. 물가 경직성 동그라미 1번, 불안심리 동그라미 2번. 자, 지문에서는 이 두 가지 원인 때문에 오버슈팅이 일어난다고 하죠? 그런데 지문에서는 뭐만 다루고 있어? 1번만 다루고 있어. 알겠어? 그리고 2번은 어디서 나와? 문제에서 보기로 나옵니다. 알겠지? 자, 만약에 원인을 2개를 설명을 했는데 선지에는 하나밖에 없으면 다른 하나는 보기로 나온다. 이해돼? 왜? 지문의 완결성을 추구해. 우리 평가원은. 그래서 평가원을 풀라는 거야. 알겠지? 야, 너희들 경제 지문을 계속 하다 보면 경제적 지식이 쌓인다는 말이 뭔 말인지 알겠어? 자,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 거기다가 밑줄 치고 일단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냐면 뭐를 알아야 돼? 야, 물가 경직성에 의한 오버슈팅을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 물가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야겠지. 경직성이라는 게 뭔 말인지 알아야겠지. 또 환율이 어떻게 물가랑 관련이 있는지 알아야겠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야. 봐봐. 물가는 자, 물가의 특성이야. 자, 단기가 있고 장기가 있어. 자, 그러니까 단기적인 현상과 장기적인 현상으로 봤을 때 물가는 경직적이야. 경직적이라는 게 뭐야? 물가는 크게 못 변해. 사람들의 수요가 크게 안 변해. 알겠어? 너무 비싸면 그냥 안 사. 그냥. 그러면 장기는 물가는 경직의 반대말이 뭐야? 그렇지, 신축. 이해돼? 자, 그런데 환율은 어떠니? 환율은 어때? 환율은 신축적이지. 오버슈팅, 신축적이잖아. 장기로 갔을 때는 환율도 변해. 장기적으로 변한다는 거야. 자, 그런데 이때 쓰이는 환율과 이때 쓰이는 환율이 다르지. 자,
요때 쓰이는 환율을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균형 환율이라고 하지. 균형 환율이라고 하는 거야. 이때. 자, 봐봐. 자, 환율은 자, 여기서 단기의 도에다가 동그라미 쳐봐. 단기의 도. 그러니까 환율은 장기에도 신축적인데 단기도 신축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러한 물가와 환율의 조정 속도의 차이가 오버슈팅을 초래한다. 거기다 밑줄. 자, 얘들아, 그러면 차이가 있다는 게 뭐야? 어디에 차이가 있어? 5대의 차이가 있어. 5대. 자, 얘는 경직됐는데 얘가 움직이니까 여기에 차이가 발생하는 거지. 여기에 차이가 발생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환율이라는 것은 물가랑 같이 가면 문제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환율은 물가랑 같이 가면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얘도 신축되면 문제가 없는 건데 보통은 그래. 어떤 것만 바뀌면 문제가 생겨. 같이 바뀌는 게 아니라. 알겠어? 문제가 생기는 거지. 자, 물가와 환율이 모두 신축적으로 조정되는 장기의 확률은 구매력 평가설에 의해서. 얘들아, 구매력 평가설이 더럽게 많이 나오고 구매력 평가설이 다른 말로 구매력이라는 게 다른 말로 뭐냐면 물가야. 물가. 그러니까 뭐냐면 외국 화폐의 어떤 그 구매할 수 있는 그 힘과 이 힘이라는 거지. 이 두 개. 자, 그게 다른 말로 빅맥이잖아. 빅맥을 살 수 있는 힘, 그 돈이 얼마냐? 이거지. 자, 그랬을 때, 자,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때 장기적으로도 물가도 높아져도 환율은 상승한대. 얘들아, 어떤 일이 벌어진대? 자, 통화량이 증가하면 궁극적으로 뭐가 바뀐대? 물가가 상승하지. 그러니까 환율도 어떻게 된대? 상승한대. 그지? 그런데 얘는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환율이 이렇다가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냥. 그러면 문제가 없다는 거야. 실제로.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물가는 경직되어 있고 환율은 신축적이라면 자, 여기서 이런 말을 하죠. 이런 말을 해. 자, 실질 통화량. 실질 통화량은 뭐라는 거야? 뭐분의 뭐야? 물가분의 통화량이라는 거지? 자, 봐봐. 얘는 실질 통화량의 변화가 있어, 없어? 실질 통화량의 변화가 없는 거야. 알겠어? 왜? 통화량이 증가했는데 물가도 같이 증가하니까 얘가 증가하는데 얘도 증가하니까 실질 통화량은 변화가 없다고. 실질이라는 게 뭐야? 실제적으로 체감되는 통화량. 명목 통화량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지? 근데 봐봐. 얘는 올라가는데 얘가 고정되어 있다고 쳐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 실질 통화량이 어떻게 돼? 실질 통화량이 증가를 한단 말이야. 알겠어? 잘 들어. 실제적으로 살고 싶어. 실제적으로 통화량이 증가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잘 봐. 자,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해. 꼭 이해해줘. 나 이게 제일 중요해. 이거. 오빠, 언니, 봐봐. 요게 제일 중요해. 요게. 이자율이 어떻게 돼? 이자율이 어떻게 돼? 내려가는 거야. 이거 설명해봐. 이건 알아야 돼. 너희들 알아야 돼. 이거. 자, 통화량이 증가하면 이자율이 내려간다. 이게 왜 그런 일이 벌어져? 이거 이해해야 돼. 왜 될까? 민우야,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러니까 너의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봐. 이것 좀 설명해봐. 이거 왜 그래? 통화량,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면 왜 이자율이 내려가? 아는 사람. 찬영아,
얘기해줘. 플리즈. 자, 요거 알아야 돼. 잘 봐. 은행은 금리를 왜 만들어? 금리를 왜 만들어? 사람들이 은행한테 투자하게끔 하려고 금리를 올리는 거지. 이자율을 높인다는 건 다른 말로 사람들 많이 끌어들이고 싶은 거지. 정말 이자율이 제일 중요한 거야, 너희들. 거시 경제로 봤을 때는 이자율 가지고 장난치는 거야. 장난 아니고, 장난 아님. 지금 트럼프가 금리를 그러니까 금리를 1%가 아니고 0.25%까지 내려버렸지. 근데 이게 뭐가 문제인지 아니? 이제 25%까지 내렸으니까 정책을 더 쓸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몇 번 남았어? 한 번밖에 안 남은 거야. 아니, 보통은 0.25%씩 내리거든. 0.25%씩. 만약에 지금 금리가 3%야. 그러면 금리를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지. 자, 이자율이 낮아지잖아. 그러면 이자율하고 같이 이렇게 경쟁하는 애들이 있어. 아, 은행에다 둘까? 아니면 채권을 살까? 가장 안정적인 거. 아, 증시 이건 안정적인 거 아니잖아. 미친놈들이지. 너희들 딱 한 100만 원만 해봐도 돼. 100만 원 잃을 각오하고. 근데 내가 얘기해줄까? 100% 잃어. 얘 말고 안전자산이 두 개 있단 말이야. 은행 금리하고 채권. 그래서 채권 시장하고 은행하고는 정반대로 가. 이자율이 낮아지면 채권 가격이 높아지고 막 이런 식으로 정반대로 간다고. 그거 내가 나중에 나오면 얘기해 줄게. 이자율이 낮아져? 그러면 이자율이 낮아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 이자율이 낮아지면은 자본들이 나가는 거야. 아니, 이자율이 낮아지니까 여기다가 돈을 넣어놓을 필요가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외국 자본이 유출되고 그 다음에 유입도 차단이 되는 거야. 알았어?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외국 화폐의 양이 계속 줄어들겠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 얘가 높아져, 낮아져. 분모가 낮아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환율이 올라가는 거지. 근데 환율이 올라가는데 이게 봐봐. 장기적으로도 환율이 올라가야 되지. 근데 환율이 딱 올라갈 때 물가도 팍 올라가야 되는데 물가는 그대로야. 그러니까 어때? 실질적으로 느끼는 통화량이 체감으로 확 크게 느껴지는 거지. 그래서 이자율이 팍 낮아져 버리니까 외국 자본들이 빡 나가버리고 환율이 증가해버려. 근데 이러한 현상이 굉장히 급격하게 일어난다. 그리고 얘들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실질적인 물가 경직성이 아니야. 사람들의 심리가, 너희들 요번에 증시 빠지는 거 봤지? 이런 사이드카가 막 발동하게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 환율도 이 증시처럼 막 요동치는 거지. 자, 그래서 봐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환율이 상승한다. 이렇게 돼 있어. 환율이 상승하는데 봐봐. 원래 장기적으로 환율이 상승하는 분, 원래 장기적으로 환율이 상승하는 이 분 플러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것까지 플러스가 돼서 환율이 급격하게 올라간다 이 말이야. 이런 일이 벌어지면 첫 번째로 실제 물가 경직성 때문에도 있고, 두 번째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의 심리가 계속 팔아버려. 심리가 있잖아. 두 가지 있잖아. 물가 경직성하고 뭐야? 심리. 야, 이런 얘기해. 김민수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경근아, 경제는 심리야. 사람들이 무조건 뭐를 하는 것은 심리로 봐야 돼. 근데 그게 맞아. 옆에 있는 애가 하면은 나도 하고 싶고, 옆에 있는 애가 팔면 나도 팔고 싶고. 자, 만약에 영박쌤하고 수연쌤하고 막 다 파는데 내가 갖고 있으면 나는 쫄려. 그 불안 심리가 계속 환율을 계속 증가시켜버리는 거야. 어떤 식으로? 막 이렇게. 알았어? 자, 그래서 시간이 경과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시간이 경과하면 원상태로 복귀하는데, 원상태는 아니지. 어느 상태로 복귀해? 원래 자국 화폐 통화량이 증가했으니까 그 통화량 증가분만큼 환율이 올라간 상태로 적정으로 간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시 돌아온다 이 말이야. 어디까지? 적정까지. 알았어? 자, 봐봐.
단기 환율이 기초경제 여건과 괴리되어 과도하게 급등락하거나 균형 환율 수준으로부터 장기간 이탈하는 문제가 심화되는 경우에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한다. 실제로 지금 여기서 정책 수단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지. 이거를 이해하는 게 어렵죠. 자, 일단 문제 보자. 그래프가 갑자기 T 시점을 기준으로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면, 얘들아 봐봐. 통화량이 증가하면 뭐가 내려가? 내려가는 게 뭐가 있어? 여기서 이자율이 내려가잖아. 그러면 지금 요 그래프상 내려가는 건 이자율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A에다가는 옆에다가 금리라고 쓰면 돼. 금리랑 이자율은 같은 말이야. 야, 그리고 어떨 때는 율 쓰고 어쩔 때는 를 쓰잖아. 모음하고 니은일 때는 율 쓰고 나머지는 다 를 써. 알겠어? 어? 이는 뭐야? 올라갔다가 적정 상황으로 가는 환율인 거지. 그리고 C는 뭐야?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수치는 뭐야? 변화 없는 거. 실질 통화량. 알았어?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니? 이렇게 하고 답 틀리면 슬프겠지? 4번. 야, 너희들이 공부한 거 있지? 근데 오늘 중요한 거 이거야. 하여튼 이거야. 야, 너희들 이거 진짜 내일 단어 시험에서 이거 시험 본다. 나 다른 반은 안 하는데 이거 해.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이 프로세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알아? 통화량이 증가했을 때 이자율이 왜 내려가는지 이 이해. 오늘 이게 사실은 핵심이야. 알겠어?